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들으시면 좀 섬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그래도 ETF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요, 퇴직금 전부를 ETF에 넣은 한 58세 은퇴자의 3개월 뒤 통장 잔고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닿는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요즘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자도 안 나오고 은행에 놔둬봐야 가치만 떨어지는데 ETF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나도 자식한테 손 벌리긴 싫고 연금만으로는 한 달 살림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딘가에서는 돈이 좀 불어나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래서 퇴직금 목돈이 들어오면 그동안 못 해봤던 투자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승부를 걸었다는 생각 뒤에는 지면 끝난다는 말도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서는 회복 시간이 없다는 걸 막상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야 깨닫게 되거든요. 퇴직금 전부 ETF에 넣은 58세 남성 어씨도 딱 그랬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형님, 은퇴 후 자산은 공격적으로 가면 안 돼요. 분산 좀 하시고 생활비 2년치는 현금으로 빼세요. 근데 어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ETF는 우상향이고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까요. 전문가들도 길게 보면 안전하다고 하니 당연히 맞는 말이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길게 보면 오른다는 말이 지금 떨어지는 건 나한테 바로 타격이 된다는 사실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씨는 퇴직금 1억 8천을 그대로 S&P 500 ETF와 반도체 ETF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3개월 동안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씨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이건 그냥 숫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하루에 300만 원이 날아간 날도 있었고 반등을 기다리다가 1,500만 원 손실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막까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은 어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 많은 분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 은퇴자분들의 사례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ETF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돈으로 ETF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관점이 왜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62세 여성 B씨예요. 이분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9천만 원을 미국 기술주 ETF에 넣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 친구들 투자 수익률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못해? 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정작 본인은 1년 안에 손주 돌봄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첫 달에 ETF가 7%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9천만 원이 8,300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60대에게 이 700만 원 손실은 30대에게 70만 원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적 충격이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800만 원 손실 구간에서 손절하고는 한동안 우울증 비슷한 증상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57세 남성 C씨입니다. 이분은 미국 배당 ETF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중 1억 원을 배당 ETF에 넣고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어땠을까요? 한 달 배당금이 25만 원.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데 생활비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ETF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원금이 깎이기 시작한 겁니다. 배당금 25만 원 받으려고 150만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C씨는 배당 ETF 안전이라는 말이 은퇴자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D씨인데 이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케이스예요. D씨는 미국 시장이 다시 폭등할 거란 뉴스만 보고 지금 들어가면 대박 난다는 생각으로 레버리지 ETF에 손을 댔죠.
문제는 은퇴자에게 레버리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단 몇 달 만에 4천만 원 손실을 보고 삶 전체가 흔들렸어요. 불면증이 오고 배우자와 다투는 횟수가 늘고 결국은 투자 자체를 손절하면서 마음도 함께 무너졌죠. D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원금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잃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예요. ETF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은퇴자의 자산 구조에서는 움직임이 큰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30대, 40대는 하락을 기다릴 시간이 있어요. 반등할 때까지 버티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은퇴자는 다릅니다. 지금 떨어지면 이번 달 생활비부터 흔들립니다. 의료비, 세금, 주거 비용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은퇴자의 투자 원칙을 딱 세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첫째, 생활비 최소 2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할 것. 둘째, 투자 비중은 30대처럼 공격적으로 가지 말 것. 셋째, ETF도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성장형, 안정형, 현금 흐름형을 균형 있게 가져갈 것. 퇴직금 전액을 ETF에 넣은 58세 어씨도 결국 이 원칙을 깨서 무너진 거예요. ETF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산 전체가 ETF에 묶여버린 순간부터 내 삶의 리스크가 ETF 가격과 함께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변동이 내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ETF는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일 뿐이지 은퇴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특히 퇴직금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번째가 없는 돈은 절대 한 군데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퇴직금이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의 결실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급한 마음에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ETF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올인하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은 은퇴자에게는 사실상 너무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이걸 밸런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제부터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첫 달 생활비를 채우는 것조차 걱정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전부 위험 자산에 투입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를 최소한 2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세요. 은행에 예치해 두지 않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ETF가 떨어지더라도 갑자기 불어난 의료비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비할 수 있죠. 많은 은퇴자들이 현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서 주식이나 ETF가 떨어지면 생계가 바로 위태로워진다는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비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ETF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지만 모든 자산을 ETF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단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50% 정도는 안정적인 자산에 분배하세요.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성장성 있는 자산, 예를 들어 S&P 500이나 기술주 ETF에 투자하되 전체 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상승장에서는 ETF가 성과를 내고 하락장에서는 안정 자산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오는 자산의 일부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에도
현금 흐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나오지 않는 자산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힘들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모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기대를 걸고 한 번에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63세 남성 K씨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ETF는 오를 거다는 믿음만 가지고 전액을 넣었죠. 그런데 6개월 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는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는 마인드로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했어요. 그 뒤로는 자신감을 잃고 그 모든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며 은퇴 후 삶을 즐길 여유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투자한 돈이 오르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그 마음을 조금은 멀리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ETF와 같은 자산이 유망할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안전한 재정 상태 유지입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니까요. 천천히 차분하게 안정적인 자산부터 확보하시고 그 위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얹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면서 천천히 자산을 늘려가세요. 그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후는 한층 더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연금 들어온 첫날 어떤 공무원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평생 나라 지키고 국민 위에 뛰었는데 왜 통장을 보니 이렇게 숨이 턱 막히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은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사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래요. 평생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믿고 일했고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는데 정작 그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실이 확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 이 돈으로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 머리가 하얘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손이 떨리는 그 느낌.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연금 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 출신이든 결국 은퇴 후에 가장 큰 두려움은 똑같아요.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활비가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현실이죠. 오늘은 그래서 공포감이 들 정도로 진짜 현실을 잊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인 사례까지 담아서요. 혹시 지금 막 은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1세 남성 어님 이야기예요. 39의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대요. 연금 계산기 대충 돌려봤을 땐 한 달에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안도하셨다죠. 근데 막상 첫 연금이 들어온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멍해졌답니다. 세금에 건강보험료에 공제 항목들이 주르륵 빠지고 나니 본인 예상보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계산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하셨대요. 이걸로 집 유지하고 식비 쓰고 차량 유지비 내면 남는 게 있긴 할까? 그때 느낀 공포감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게 찾아왔어요. 퇴직한 지 3년 된 58세 여성 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연금을 꽤 많이 받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문제는 고정비였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차량 할부, 보험료. 아무리 아껴도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더라는 거죠. 한 달에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200만 원대인데 나가는 돈이 훨씬 빠르니 연금만으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셨는데요.
내가 왜 아직도 일하고 있지? 은퇴라더니 왜 더 바빠진 걸까? 이런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비님은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게 가장 두렵다고 했어요.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뛰고 그러니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63세 신임 얘기예요. 이분은 연금액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상 밖의 의료비였어요. 60대가 되고 나니 병원비가 갑자기 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정기검진, 스케일링, 치과치료. 본인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몸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병원비만 30, 50이 훌쩍 나가고 큰 치료라도 생기면 100만 원대가 금방 넘더라는 거죠. 결국 연금에서 의료비를 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요. 택시 운전 부업이었어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하다는 건 착각이더라고요. 의료비 앞에서는 그게 다 무너집니다. 이 말이 너무 뼈아프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사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지금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공포는 연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고 지출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의료비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물가는 연금 상승률보다 훨씬 빨리 뛰니까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퇴 고민하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버틸 수 있겠지? 근데 요즘 세대의 공무원 연금은 예전처럼 여유 있는 노후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보험료,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모두가 손잡고 연금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불안한 감정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은퇴 공무원분들, 그리고 사기업 은퇴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지금 뭐부터 줄여야 하지? 연금 외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에서는 연금 외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통장 앞에서 멍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대비하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금 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외 수입 만들기부터 이야기할게요.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시죠. 물론 모두가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은퇴 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셨어요.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온라인 강의였어요. 이분은 예술 쪽에 재능이 있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 재능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셨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강의 하나로 큰 수익을 얻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빠져나가는 곳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많은 은퇴자들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주택 크기 축소나 차량 유지비 절감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큰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작은 아파트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작은 집으로의 이동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을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동차 유지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등 여러 비용이 계속 나가죠. 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바로 건강보험료예요.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한데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법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리 받거나 예방적 조치를 통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결국 일찍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게 의료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에요. 은퇴 후에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비법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은퇴한 분들끼리도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서로 공유하며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연금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연금 쇼크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은퇴하면 한국 들어가는 게 효도고 정답이다. 혹은 그래도 노후는 미국이 답이다. 무조건 남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꽤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늘 영상 끝까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맨날 여기민의 그늘 얘기하더니 한국 비판이냐? 미국 힘들다더니 결국 다 떠나라는 거냐? 근데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지는 어디서 살든 버틸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싸게 산다. 미국 남으면 의료가 편하다. 이런 식의 단순한 구호는 사랑도 아니고 지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 한국 가서 말 통하고 살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요. 아니야, 한국 물가 장난 아니래. 그냥 미국에서 메디케어 믿고 버티자. 맞아요. 둘 다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고민 대부분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그냥 막연한 낙관 아닙니까? 한국 가면 월 250만이면 되겠지 뭐. 미국에 있으면 소셜연금 2,000불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애들 근처면 뭐 굶어 죽겠어?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버티고 싶다. 라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건 한국이 짱이다도 아니고 미국이 무조건 답이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문장은 이거예요. 막연한 낙관은 우리를 배신한다. 지혜로운 계산만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이기심이 욕망의 영역이듯이 어디서 살고 싶은가라는 문제도 사실 욕구의 영역입니다. 따뜻한 국밥이 생각나고 지하철 멀쩡하게 다니는 서울이 그립고 동네 마트에서 한국말로 수다 떨고 싶은 마음. 미국에선 또 어때요? 넓은 마당, 조용한 공원,
익숙한 마트, 오래 다닌 교회 성당 성전, 한인 커뮤니티에서 쌓은 관계들. 이게 다 욕구예요. 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기심입니다. 그 자체는 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어떻게 쓰느냐죠. 막연한 낙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가면 물가 싸다며. 월 20만 250이면 충분하다더라. 미국은 그래도 소셜 메디케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다들 그렇게 산대. 나도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게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계산해서 불편한 진실을 보는 대신 내가 견딜 수 있는 달콤한 말만 붙잡는 거예요. 에이, 내가 설마 길바닥 나앉겠어? 에이, 설마 애들이 나 버리겠어? 에이, 설마 나라가 노인들 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엑셀 파일은 절대 안 엽니다. 가계부는 중간에 끊기고 한국 3개월 살아보기, 미국 3개월씩 나눠보기 같은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랑 실제 숫자가 너무 다르네? 라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 괴리감이 너무 불편해서 억압해 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머릿속에서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것. 멋있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 솔직히 말하면 겁먹은 회피입니다. 자,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또 철학 타령이네 하실 테니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이 만만하다고 믿었다가 무너진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집 한 채 팔고 IRAS 401k 정리해서 대략 한화 7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둘이니까 한국 가면 월 250만이면 충분하대. 7억이면 20년은 거뜬하겠네. 80대 중반까지야 뭐. 계산 이게 끝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들어가고 보증금 박아넣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3억 조금 넘는 돈. 월 250만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실제 지출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식비, 경조사, 양가 왕복, 친척 지인 만남, 병원 한두 번 다녀오고 치과 조금 손보고 나니까 월 250은 고정이고 어느 달은 300, 어느 달은 350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12년은 버텼어요. 애 이사 온 첫 해니까 돈이 좀 나가겠지. 집 정리 다 되면 줄어들 거야. 또다시 막연한 낙관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통장은 솔직합니다. 3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1억이 되는 속도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제야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러다 진짜 80전에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불면 가슴 답답, 원인 모를 통증.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한국 오길 잘했다던 입장이 조용히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낫지 한국이 살만해. 이게 바로 멍청한 이기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당장의 위안을 위해 계산을 피하고 미래의 나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행동. 겉으로는 그래도 애들이랑 가깝고 말 통하고 좋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숫자에 쫓기는 삶. 이건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이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방비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망쳐 버린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 남았습니다. 소셜연금으로 월 2,000불 정도, 개인연금 저축에서 월 1,000불 정도, 합쳐서 월 3,000불 수입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집은 오래된 자가 주택, 모기지는 끝났고 재산은 하나로 치면 한 8억 정도.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노후는 최소 10억 있어야 한다더라.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절대 원금을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생활비를 월 1,500불 밑으로 줄여버립니다. 에어컨 아까워서 여름엔 땀을 닦으며 버티고 겨울엔 히터 최소로 틀고 친구들이 골프 치자, 여행 가자 해도 아이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실은 돈이 아까운 건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취향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는 미국에 사니까 부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은 마트에서 세일 스티커만 찾으며 이거 사면 0.5불 아끼네 하는 삶을 삽니다. 이분 마음속 욕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국밥도 먹고 싶고 손주들 용돈도 쥐어주고 싶고 가끔은 한국 가서 3개월쯤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욕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꽉꽉 억압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그 억압입니다.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깊은 데다 묻어놓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 전체의 짜증과 냉소, 우울감으로 새어나옵니다. 이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미국에 남았나 싶다.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이게 또 하나의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100% 희생하는 것. 지혜로운 이기심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찾는 건데 이분은 한쪽으로 겁에 질려 무게를 확 쏠아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균형을 잡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한국 미국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부터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말 통하니까 좋다더라. 미국은 의료가 싸니까 좋다더라. 이런 식의 카더라는 전부 보류.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정하자. 그래서 둘이서 종이에 적기 시작합니다. 하루 루틴, 언어, 친구관계, 종교생활, 취미, 병원 접근성, 대중교통, 차 운전 가능 여부, 손주와의 거리, 사후 처리까지. 감정부터 꺼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삶을 살면 월 얼마가 필요하지? 미국에서 이 삶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하지? 대충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했습니다. 한국 기준 월 300만 시나리오, 250만 시나리오, 미국 기준 월 3,000불, 3,500불 시나리오. 집 유지비, 보험료, 병원비, 왕복 항공료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훌륭했던 건 시험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3개월, 미국에 9개월. 그 다음에는 한국 6개월, 미국 6개월. 이렇게 2년을 보내면서 실제 지출과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사람이 많아서 에너지가 빠지더라. 지방 소도시는 공기는 좋은데 병원이 멀다. 미국에 있으면 외롭지만 차 끌고 다니는 자유는 좋다. 이 모든 걸 적어놓고 나니 이 부부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완전 한국 행도, 완전 미국 잔류도 우리에겐 아니다. 우리는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은 미국을 베이스로 하되 매년 한국 체류 34개월을 정식 일정으로 넣자. 그러고 나서 재정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미국에서 월 3,200불, 한국 체류 시 추가 월 150만원 지출이 발생한다. 이 구조로 20년을 버틸 때 총 필요한 자산은 얼마인지, 현재 자산으로 가능한지, 부족분은 파트타임 일이나 다운사이징으로 메울 수 있는지. 결과는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집을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차를 한 대 정리하고 대신 한국 3개월 살기를 매년의 필수 일정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나만 행복하겠다며 남을 다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 위축된 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한 뒤 그 욕구가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하고 장기적인 행복의 총량이 커지도록 구조를 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막연한 낙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정도면 되겠지. 월 250이면 충분하다더라. 연금 300만이면 괜찮다더라. 소셜 2,000불이면 한국 가도 살 수 있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 당신과 똑같습니까? 가족관계, 자식들의 경제력, 사는 도시, 이미 가지고 있는 집, 부채, 체력, 성격, 이게 전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숫자를 쓸 수가 있나요?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이건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내 욕구도 없습니다. 남들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고
계산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만 있을 뿐이니까요.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 나와 가족이 진짜 원하는 은퇴의 모양은 뭔가? 그 삶을 한국에서 살면 얼마, 미국에서 살면 얼마가 드는가? 둘을 섞는다면 그 구조는 어떻게 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해 가지 않습니다. 엑셀을 켭니다. 가계부를 엽니다. 실제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과정이 귀찮고 불편하고 가끔은 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자라네. 생각보다 이 도시 물가가 세네. 하지만 딱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 설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막연한 말로 오지 않습니다. 한국 가면 행복할 거야. 미국 남으면 편할 거야. 이건 전부 느낌입니다. 행복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숫자, 동선, 관계, 건강, 이 4가지가 엮여서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가 뭐냐?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타적으로 부모 모시려고 한국 들어갈게요. 애들 근처 가서 도와주면서 살게요. 라는 말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 말 뒤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버틸 만한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건강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안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생각해서 미국에 남을래요. 이 말이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근데 그러고 나서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죽고 나서 아플 때 누가 내 옆에 있을 건데요? 이 질문까지 같이 붙이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이 멍청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멍청한 이기심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나는 절대 원금 안 깨. 나는 절대 애들한테 손 안 벌려. 듣기에는 멋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계산이 없습니다. 현실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겁이 많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둘 다입니다. 지혜로운 이기심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히 한국이 그립다. 나는 솔직히 미국 의료가 놓기가 무섭다. 나는 솔직히 외로운 건 싫다. 나는 솔직히 이 정도는 쓰며 살고 싶다. 이 욕구를 인정한 뒤 그 다음에 계산을 붙입니다. 그럼 그 삶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이 안 된다면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포기하고 어디를 추가로 채울 수 있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이기심이고 결국 우리를 사랑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어디에 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와 가족을 진짜로 살리는 선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 후 한국 갈까 미국에 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한국, 미국 혹은 두 나라를 섞어서 어떻게 설계해야 지금도 행복하고 20년 뒤에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제발 대충 남들 기준에 기대어 한국 들어가면 되겠지, 미국 남으면 되겠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와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정면으로 마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해 주십시오. 겁이 나도 우울해져도 그 계산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이타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 은퇴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풀어볼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뜯어보죠. 교실에서 분필 날리던 시절엔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교사 연금이 이렇게까지 빨리 무너질 줄은요. 그래도 교사는 안정적이다. 연금만 받으면 평생은 걱정 없다. 이런 말 이제는 누구도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교사들 스스로가 먼저 말하거든요. 연금 받아도 못 살겠다. 이게 무슨 부자예요?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대를 하고 은퇴하셨을 거예요. 나는 교사였으니까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여유 있게 살겠지.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상황에선요. 은퇴 직전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숫자가 은퇴 후 1년이 지나면 그냥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저도 이런 교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면 교사 연금 안정이라는 믿음 아래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모습이 너무 공감되거든요.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집 한 채 겨우 유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따로 할 여력이 없었던 분들도 많았고요. 결국 기대했던 건 연금 하나였는데 정작 그 연금이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지탱해주지 못하니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은퇴자에게 해당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듣다 보면 섬뜩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교사 연금이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지 많은 분들이 처음 실수하는 지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금 받으면 월세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되겠지라는 착각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물가도 낮았고 외식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 의료비도 지금만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금 25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손에 남질 않습니다. 세금 나가죠. 건강보험료 나가죠. 기본 생활비만 해도 훌쩍 올라갔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은퇴 전에 계산했던 적정 노후 비용이 현실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20살이 60이 되는 동안 만원짜리 점심이 2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물가 상승률 대비 연금 증가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교사분들이 나는 공무원이니까 건강보험료도 덜 나오겠지라고 오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액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노후에 병원 갈 일이 많아지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실손보험이라도 유지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갱신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순간부터 의료비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 은퇴 교사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하나. 경기도에서 33년 교직 생활을 하신 A 선생님은 은퇴 뒤 29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했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보험료, 기본적인 공과금만 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요. 식비까지 하면 벌써 200만 원이 가까워집니다. 나머지 80만 원으로 병원비, 교통비, 예상 못한 지출을 감당하려니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은퇴 8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교사였는데 다시 일해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둘.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B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연금 4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받으니까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병원비였어요. 어머니의 장기 입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 넘게 나가고 이동할 때마다 보호자 비용도 발생하니까 매달 200만 원 넘게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결국 430만 원 연금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구조였던 거죠. 연금이 많아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가 놀랐어요. 하고 고백하시더군요. 사례 셋.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C 선생님은 은퇴 후 자녀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손주 교육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쌓이다 보니 1년에 600만 원이 나갔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서서히 커졌죠. 은퇴 2년 차에 접어들자 통장이 빠르게 비어가는 게 눈에 보였고 그때서야 연금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혹시 마음 한켠이 서늘하신가요? 내 얘기 같네 하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교사 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예전에는 평생직장, 평생연금이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되던 시절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을 받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오히려 연금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금액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더 오르니 연금을 순수 생활비로 계산하지 말고 세후 실수령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요. 자녀 지원은 정말로 가능한 만큼만 해야지 은퇴 후 재정 구조를 흔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첫 1년입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무너져요. 일단 지출 구조가 한번 잘못 잡히면 10년 동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일부러라도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 보험료, 세금, 지출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 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고 연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해져요. 연금 부자니까 괜찮다라는 말, 이제는 스스로 속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이지만 실패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알고 준비해야 은퇴 후에 공포가 아닌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은퇴 후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사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대체 수입원이나 저축,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 연금 외의 대체 수입원 마련. 교사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점차 커져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했던 작은 가게 운영이나 노후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일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였던 분들이 과외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경력도 살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부담도 덜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2. 자산 관리와 투자.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산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은퇴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 바빠서 직접 투자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시간을 자산 운용에 투자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자의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을 기반으로 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있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형 상품이나 저위험 채권에 대한 투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의료비와 보험 관리.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는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 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크고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 전에 보험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잘 살펴보고 나이에 맞는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료비 지출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4. 자녀와의 관계 조정.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비나 주택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녀와의 재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자산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도와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겠지만
은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와도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사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과 자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보험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벌어 쌓아온 노후가 연금 첫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말, 정말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실제 60년 대생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연금이 들어온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고장이 되어버린 순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날부터 공포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늘 이런 희망 섞인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니들 나이쯤 되면 연금 나와서 편하게 산다.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준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돌아온 건 기대와는 너무 다른 월 몇십만 원대의 연금, 거기에 물가 보험료 세금은 몇 배로 치솟아버린 현실이었죠. 그러니 연금 들어온 날 통장 보면서 허탈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세대 전체가 위험하구나. 이 사실이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60년 대생들은 부모 부양도 해봤고 자녀 교육비에 허덕였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죽도록 일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래도 연금은 나오겠지 하고 버텼던 거고요. 하지만 은퇴하고 연금 첫 회차 받는 순간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이걸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그 순간 다리가 풀리고 갑자기 5년 뒤, 10년 뒤가 무서워지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스럽게만 보이던 현실도 사실 하나씩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보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60년 대생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우리 노후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의 김선배님 이야기예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할 때까지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대요. 그런데 연금 첫 지급날 통장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본인은 최소한 150에서 200은 나오겠지 예상하셨는데 각종 공제 빠지고 실제 들어온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금액으로 서울에서 월세, 관리비, 보험료, 식비를 충당하니까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말 절약하는 편인데도 매달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연금이 노후 보장이 아니라 버티기 게임의 시작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버텨지니까요. 이걸 두고 김 선배님이 하신 말이 잊히지가 않아요. 나는 평생 나라 믿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처음으로 나라가 무섭더라. 그 한마디가 진짜 우리 세대 심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교육으로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낸 60년 대생 맞벌이 부부예요. 이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노후가 걱정돼서 개인연금도 꾸준히 넣고 종신보험까지 챙겼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연금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완전히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바로 현실 물가였어요. 연금 총액만 보면 괜찮아 보였는데 매달 보험료, 주민세, 교통, 비식료품, 도시가스 사용량 조금만 늘어도 금액이 훌쩍 뛰는 구조가 된다 보니 체감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었는데도 연금 들어온 날부터 멍해지고 계산기를 붙잡고 또 붙잡고 결국 이 부부는 은퇴 후 여행 계획도 미루고 자녀한테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던 것도 모두 중단했어요.
부모로서 미안함이 남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많은 60년 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성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영업 특성상 국민연금 납부액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했고 매달 납부를 쉬었던 시기도 많았어요. 결국 연금 첫 지급액은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영업 은퇴자 대부분이 그렇듯 이분도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이 늘고 움직임이 줄면서 식비나 택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집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대출 상환이 남아있으니 연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은퇴 후에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수님이 하신 말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늙어가는데 돈은 젊을 때처럼 계속 나가더라. 이 말이 은퇴 세대의 현실 요약본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아주 단순해요. 문제는 연금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텨도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 불안이 연금 첫날부터 밀려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너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비관만 하는 건 해결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고쳐야 할 포인트가 이젠 명확해집니다.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장을 손보며 의료 주거식비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늦은 게 아니고 방향만 바로 잡으면 앞으로 남은 2030년은 우리가 충분히 살만한 노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도 연금 첫날 충격받았다. 이런 분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년 대생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고 같은 해결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60년 대생 분들이 연금 첫날 충격을 겪고 난 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난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이 막막함이죠. 사실 이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평생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은퇴하고 연금 들어오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연금액은 똑같아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이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새로 짰다. 예전에는 소득이 지출을 끌고 갔다면 은퇴 후엔 지출이 소득을 끌고 가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노후가 다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보험만 다시 정리해도 매달 10몇만 원씩 줄었고 어떤 분은 주거비 구조를 손봤더니 생활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생활비를 너무 줄이려고만 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적정한 소비라는 기준을 잡고 나니까 훨씬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은 절약이 아니라 재정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돈만큼이나 큰 변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면 밥값 들어가고 선물해야 하고 경조사 챙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연금보다 훨씬 빠르게 통장을 잠식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 만남도 있고 돈 들어가는 모임은 자연스럽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은퇴였고 두 번째 선택은 어떤 노후를 살 것인가를 직접 구성하는 시기예요.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국가도 회사도 자녀도 아니에요. 연금 첫날 충격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섭다고 피하면 계속 흔들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노후의 플레이어가 내가 됩니다. 연금 첫날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는 말, 이게 누가 만든 과장된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 60년 대생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통장을 딱 열어본 순간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그 느낌.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멍해진 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정말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린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똑같은 환상을 품으셨습니다. 연금만 들어오면 숨통 좀 트이겠지,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지. 그런데 막상 첫 연금을 받아보면 예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충격을 받으세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연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건강보험료 세금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손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지는 거죠. 이걸 경험한 순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고.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누구나 평생 일한 대가로 조금의 여유는 누리고 싶었을 텐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니까요. 특히 60년 대생들은 부모 부양하랴, 자녀 교육하랴, 생활비 감당하랴, 본인 노후 대비까지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마지막 카드에 희망을 걸었는데 그 카드마저 힘을 잃은 느낌이 드니까 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겪었고 그 안에서 각자 길을 찾아가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김선호 씨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셔서 연금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라는 주변의 말도 믿었고요. 그런데 첫 달 연금을 받자마자 현실이 바로 보였답니다. 세후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고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비는 계절마다 들쑥날쑥했고 고정 지출을 따져보니 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 씨는 그때 처음으로 공황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소비 패턴을 확 줄이고 은퇴 후 재능 기부 형태로 시작했던 글쓰기 강연을 조금씩 키워서 월 4,050만 원 추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연금이 기반이 되어 나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절박합니다. 60년 대생 맞벌이 부부였던 박정숙 씨는 국민연금 합산으로 월 14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수령액이 12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돈이라도 요즘 물가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값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매달 고정 지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지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자녀와의 합의 끝에 배우자가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50만 600달러의 추가 수입이 들어오자 숨이 트였다고 해요. 연금을 보조할 작은 수입원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은퇴한 교포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비용을 비교하다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높지만 소셜연금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데 비해 연금 현실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걸 확인하고 결국 미국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이 씨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금 금액이 적다는 사실보다 한국의 지출 구조가 나처럼 고정 수입이 작은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 절대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추가 수입 지출 관리 삶의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60년 대생에게 닥친 공황은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 생긴 게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재설계를 충분히 배울 기회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다시 짜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통장의 숫자만 보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망은 현실을 보게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계획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추가 수입이든 지출 최적화든 거주지 선택이든 사람마다 맞는 해결책이 있고 지금 이 순간도 60년 대생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황은 지나갑니다. 다만 준비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빠져나올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구조, 지출 구조, 건강 비용, 주거 비용을 다시 정비하고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많은 60년 대생들이 그때 이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불안해지진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는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연금 첫날의 충격을 지나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했던 노후의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는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은퇴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하루하루를 천천히 보내는 상상을 했는데 막상 연금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그 판타지가 산산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나 합니다. 이제 늦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요. 사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되려 지금이 변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직후는 소비 패턴과 생활 구조를 가장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직장 출퇴근이 없으니 지출 구조를 완전히 새 판으로 짤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새로운 수입원을 실험하기도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건강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변화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최근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금 첫날 충격받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불안한 건 똑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했대요. 커피값 한번 줄이고 카드 내역을 싹 정리해보고 집에서 하루에 1시간씩 취미였던 목공을 다시 꺼내서 온라인 판매까지 해봤답니다. 처음엔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월 20만 30만 원까지도 벌어요. 이분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 연금은 바꿀 수 없지만 내 생활은 내가 바꿀 수 있더라. 결국 은퇴 후의 공포는 돈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감에서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씩만 움직여도 불안이 크게 줄어요. 고정 지출만 조금 손봐도 연금이 갑자기 2배가 된 것 같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거기에 작은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삶의 방향이 다시 잡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연금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멘붕이 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서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연금 금액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좌절이 아니라 재설계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 지출 중 불필요한 것 딱 하나만 줄여도 되고 시간 되는 날 하루 2시간만 파트타임을 알아봐도 되고 취미를 수입원으로 연결해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공황은 모든 60년 대생에게 한 번은 찾아오지만 그 공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교사들이 지금은 후회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금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교사들이 왜 은퇴 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토로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한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은퇴 후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은퇴 후의 현실, 기대와 다른 충격적인 차이. 연금만 있으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교사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연금 부자라는 신화를 믿고 은퇴한 교사들이 많지만 정작 그들이 맞이한 은퇴 후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사들이 대체로 고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금의 액수가 충분한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그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할 거라고 믿었지만 생활비가 급증하면서 그들의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례 1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던 중학교 교사입니다. 은퇴 전 그는 연금만 있으면 남은 삶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1년 그는 그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때는 연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출들로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김 씨의 이야기는 그가 맞닥뜨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연금은 월 300만 원이었지만 점차 오른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부동산 세금 등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를 즐기는 대신 매일같이 돈 걱정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례 이 씨 후에. 이 씨는 25년을 교직에서 보낸 뒤 안정적인 연금을 믿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직장 생활이 끝난 후에는 농촌으로 내려가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나면서 그의 계획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월세와 생활비가 다 합쳐도 연금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씨는 안정된 연금이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으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충격적인 발견. 박 씨는 교직을 마친 후 정해진 연금으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째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이미 대출이 많았고 집 관리비와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정말 한 달을 버는 것도 버겁더군요. 박 씨는 본인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급증한 물가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결국 퇴직 후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아야 했고 그간의 안정적인 교직 생활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 있어 연금만을 믿지 말고 다양한 재정적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김현수 재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투자, 저축, 그리고 기타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은퇴 준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은퇴 준비의 중요성. 교사들의 은퇴 후에는 단순히 연금만을 믿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은퇴 후 겪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노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부자라 불리던 교사들의 후회, 그 이유는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더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이죠. 바로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지출과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도 필요한 자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김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그의 은퇴 생활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큰 걱정 없이 살아갔죠. 그런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연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김 씨는 한 번의 병이 자신을 급격히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했던 과거를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렇듯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의료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치료비는 상당히 부담이 크며 특히 고령에 접어들면 질병의 빈도나 치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이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후 예상보다 늘어나는 생활비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과거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죠. 김 씨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로 이사가면 생활비가 절약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시골이 좋아서 이사 왔는데 결국은 시내보다 더 비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은퇴 생활도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부동산 투자는 물론 자신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취미나 관심사를 사업으로 확장해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려던 김 씨는 아예 농업 관련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기치 않게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예상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따로 마련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준비하거나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은퇴 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만의 은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라는 게 큰 화두죠. 하지만 그 안정적인 투자라고 믿었던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50대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ETF 상장 지수펀드, 즉 여러 기업의 주식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이 금융 상품에 모든 걸 걸었을 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모든 걸 ETF에 맡겼다며 은퇴 준비를 하던 50대들의 참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큰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그들의 은퇴 준비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걸 ETF에 맡겼다. ETF에 올인한 50대의 현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특히 은퇴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이라면 이 시점에서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찾기 위해
ETF에 손을 뗀 사람들도 많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묶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기업의 위험에 종속되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자신의 은퇴 자금을 한 번에 올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50대 초반인 박철수 씨는 퇴직 후 남은 몇 천만 원을 모두 ETF에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의 통장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안전성을 추구했던 투자 계획은 오히려 그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는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다시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사례 1 ETF에 올인한 50대 큰 낭패를 본 김미영 씨. 김미영 씨는 58세 직장 생활을 마친 뒤 ETF 투자에 모든 걸 올인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ETF에 투자했는데 6개월 후 주식시장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김미영 씨는 그동안 모은 자산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기대하던 수익이 오히려 큰 손실로 바뀌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김 씨는 그 후 은퇴 자금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장 잔고는 크게 줄어들어 버린 뒤였습니다. 사례 ETF와 S&P 500 너무 믿었던 장기 투자자의 실수.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이명호 씨입니다. 이 씨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 ETF에 모든 자산을 투자한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퇴직금을 한꺼번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시장은 급락했고 그의 투자 자산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 초기에 30%를 손실본 상태에서 1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투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ETF에 모든 걸 넣었지만 예상보다 시장이 급변할 때 투자자들에겐 정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례 3집값 상승이 아닌 ETF가 낙차를 보였던 경우. 조규범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부동산과 함께 ETF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달리 투자한 ETF는 기대와 달리 예상보다 큰 낙차를 보였습니다. 10년간 부동산에 투자한 이 씨는 다른 자산 형성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ETF에 올인한 투자는 그에게 상상 이상의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믿음이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되짚고 있습니다. 결론 ETF에 올인한 50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TF에 올인한 50대들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물론 ETF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간과하고 모든 자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란 그 자체로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분산 투자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배하고 언제든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되 중간중간 시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위 사례들처럼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올인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자산 배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많은 50대들이 안정적인 투자라는 명목으로 한 가지 투자처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매우 상대적인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자산을 단일 투자 상품에 몰아넣는 일이 생기죠. ETF 역시 대표적인 그런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투자자가 알고 있을 정도로 ETF는 분산 투자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ETF 투자로 인해 큰 낭패를 본 50대들이 적지 않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 주식이나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므로 개별 주식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포함된 자산들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그 자산들이 모두 경제 불황에 영향을 받거나 글로벌적인 악재를 겪게 된다면 ETF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철수 씨와 같은 사례를 보면 그가 ETF를 선택한 이유는 분산 투자라는 본래의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선택한 ETF가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나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된 ETF를 선택했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시점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졌을 때 그 특정 산업군에 포함된 주식들이 급락하게 되면 그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박 씨가 모든 자산을 한 번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타격을 온전히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자금을 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수익을 원하지만 그 안전성은 시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다각화된 투자 전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ETF를 비롯한 주식시장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즉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더 이상 대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가 분산된 다양한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ETF에 투자하고 일부는 주식형 ETF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자산의 유동성도 중요해집니다.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때에 급격히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거나 고정금리 채권에 투자하여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에 올인한 50대들이 간과하는 점은 투자 계획의 수정입니다. 투자 계획은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면 그 산업에 집중된 ETF의 비율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시장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결국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한 가지 투자 상품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전의 주식 투자 방식처럼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는 투자를 목표로 해야만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은퇴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투자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목을 보고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잔혹해? 한국 가면 좋지 고향이지 물가도 싸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미국 생활 접고 한국 돌아가면 좀 낫겠지? 이 생각 자체가 꽤 위험한 자기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계산해서, 잘 준비해서 진짜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미는 다 망한다. 이런 흑백 논리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다들 한국 돌아가서 잘 산다는데 우리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 막연한 낙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낙관이 대부분 계산을 다 끝내고 나온 결론이 아니라 계산하기 싫어서 보기도 싫어서 그냥 안 보고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한국 가면 살만할 거야. 집값만 조심하면 물가는 미국보다 싸고 의료는 훨씬 싸고 지하철 잘 돼 있고 밥값도 싸고 다 괜찮아. 이게 바로 막연한 낙관의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또 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죠. 야, 진짜 그 돈으로 그 삶이 가능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뭔지는 생각해 봤냐? 병원은 얼마나 갈 건데? 부모님, 형제, 자식들 문제는? 달러와 환율은? 세금은? 이게 지혜로운 계산의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요. 이 지혜로운 계산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계산하는 순간,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았구나. 내가 그리던 은퇴 그림은 내 자산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잔혹한 진실이 눈앞에 탁 하고 펼쳐지거든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살아남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덜 불안하고 싶고, 덜 아프고 싶고, 덜 두렵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의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 잔고가 부족한 걸 해결하기보다 잔고를 자세히 안 보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앱을 안 켭니다. 엑셀을 안 엽니다. 현실적인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말을 꺼내죠. 그래도 한국은 싸잖아. 미국에서 3,000달러 필요한 삶이 한국 가면 한 250만 3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노후엔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이게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서 괜찮을 것 같은 그림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얼굴을 한 세 사람을 데려와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안에 여러분 모습의 조각이 분명히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무너진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선 의료비가 너무 무섭다. 렌트도 너무 비싸고 차 유지비도 부담스럽고 한국 가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집 작은 거 하나 전세로 들어가면 월 250만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머릿속 계산은 이랬어요. 전세 보증금은 한국에 있는 옛날 집 한 돈, 미국에서 모은 돈 일부. 생활비는 월 250만 원. 250만이면 식비 80, 관리비 공과금 30, 교통통신 20, 보험 30, 기타 90. 이 정도면 검소하게는 살 수 있겠네. 우리 나이엔 뭘 그렇게 쓰겠어.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엑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검소하게 살면이 거의 숨 참고 사는 수준이 됩니다. 마트 가서 장을 보면 이것만 담았는데 왜 15만 원이야? 외식은 오늘 그냥 칼국수나 간단히 먹자 하고 나갔다가 둘이서 3만 4만 원. 병원에 가면 기본 진료비는 싸 보이지만 검사 하나, 피검사 하나, 약 하나, 이것저것 붙으면 나 이 정도면 싼 줄 알았는데 자꾸 누적되네. 게다가 가장 큰 복병은 나는 한국 가면 덜 쓸 줄 알았던 돈을 똑같이, 아니 더 쓰고 싶어지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 한마디 하면서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아, 나도 좀 즐기고 싶다. 친구들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한 잔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싶다. 이 욕망이 고개를 슬금슬금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망 자체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문제는 이 욕망을 애초에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부에게 월 250만 원 계획은 욕망이 없는 사람 기준이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집 마이너스 마트 마이너스 병원만 오가는 삶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만만하게 했나 봐. 미국에서 3,000달러 쓰던 습관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250만으로 버티겠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됐네. 이게 막연한 낙관의 잔혹한 결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실의 나를 무시하고 상상의 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는 죄. 자,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이번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스스로 망가뜨린 70대 부부. 이 부부는 은퇴할 때 자산도 남들보다는 있는 편이었고 연금도 월 3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미국 소셜연금, 한국 국민연금, 조금의 임대 수입. 달러로 따져도 꽤 안정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 3끼 먹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아침은 커피 하나로 때우자. 점심은 대충 김치에 밥 비벼 먹고 저녁은 라면. 연금 300만 받으면서 실제로 쓰는 돈은 150만도 안 됩니다. 여행요? 갈 수야 있지. 하지만 그 돈을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병원은요? 슬슬 무릎이 아파와도 허리가 쑤셔도 비급여 검사하면 또 몇십만 원 나갈 텐데 하면서 참고 또 참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은 더 안 좋아지고 허리는 더 휘고 나중엔 더 큰 수술비, 더 큰 회복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돈을 위해 현재를 희생한 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재 희생이 미래의 지출까지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나는 되게 현명하고 절약 잘하고 준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실은 극단적인 회피와 공포에 붙잡혀 있던 거죠. 결국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잔고는 남았는데 인생의 추억이 없습니다. 통장은 그럭저럭인데 몸은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식에게 짐은 안 됐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막상 자식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자신을 혹사시키다가 병원비를 더 많이 쓰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잔혹한 현실입니다. 돈이 모자라서만 잔혹한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마음 상태가 잔혹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혜로운 이기심의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은 60대 남성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미국 생활 접고 한국으로 갈까? 아님 미국에 그냥 있을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할까? 근데 이분이 달랐던 건 희망을 먼저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정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래서 노트에 적어 내려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하고 점심에는 가끔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한 달에 2~3번은 손주들 만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국내 여행, 가끔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 보러 비행기도 타고 몸이 안 좋을 땐 주저하지 않고 병원 가고 혼자 있는 날엔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삶. 그 다음에야 이 삶의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월 최소 고정비 행복 예산을 합쳐서 한 350만, 380만 원은 있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럼 미국에서 살면 얼마가 들지? 렌트 5집 유지비, 보험, 의료비, 차량 비용, 세금 등등을 냉정하게 정리해보니까 비슷한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월 3,500달러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섞어서 한국에서 6,070%의 시간, 미국에서 3,040%의 시간을 보내는 하이브리드 플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와 편리한 교통, 언어의 편안함을 누리고 미국에서는 소셜연금과 기존의 커뮤니티, 자녀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구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분은 일단 일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완전 은퇴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월 50만, 100만 원 정도라도 벌 수 있는 파트타임 구조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강의, 간단한 컨설팅, 글쓰기 같은 걸 통해서요. 이렇게 되니까 이분에게 은퇴 생활비는
정해진 액수에 나를 맞추는 구속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설계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아주 이기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덜 불안하고 더 즐겁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막연한 낙관은 숫자를 피합니다. 계산을 피합니다. 내 욕망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 삶이 시작되고 난 뒤에야 이게 아니었네라는 뒤늦은 후회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계산은 먼저 나의 욕망을 인정합니다. 나는 소박하게 살면 돼가 아니라 나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누리고 싶다. 나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병원도 눈치 안 보고 가고 싶다. 이 욕망을 억압하지 않고 그래, 그게 나다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혜로운 설계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퇴 자금 계산을 미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숫자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둘째, 숫자가 나를 평가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현실이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한국은 싸잖아. 그래도 애들이 도와줄 거야. 그래도 연금 300만이면 남들보다 낫지. 그래도 미국보단 나아.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그래도 뒤에는 나는 지금 현실을 정면으로 보기 싫다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병이 되듯이 현실을 억압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미국 생활 접고 한국 돌아온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국이 싼 나라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비싼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걱정하기 싫어서 뭐 되겠지 하고 온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멍청한 이기심 vs 지혜로운 이기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멍청한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다들 한국 돌아가서 적당히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겠어? 월 250이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뭐 특별해? 다른 사람들도 연금 300만이면 충분하다는데 뭐. 이 말들 겉으로 보면 되게 현실적인 것 같고 되게 소박하고 심지어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지독한 게으름과 회피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진짜로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가격표를 알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남들 탓, 나라 탓, 경제 탓하면서 살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그래서 멍청한 이기심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를 안겨줍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직면하겠다. 나는 내 욕망을 인정하겠다. 나는 숨만 쉬는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 누리는 삶을 원한다. 그래서 그 삶의 가격표를 냉정하게 계산하겠다. 그 숫자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견디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 이걸 감당하려면 지금 자산으론 부족하네. 그럼 나는 뭘 바꿀 수 있지? 한국에 갈 건가? 미국에 남을 건가? 하이브리드로 살 건가? 일은 조금 더 할 수 있나? 지출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까? 지혜로운 이기심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왜요? 라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은퇴 생활비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학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철학. 또 동시에 심리입니다.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나의 욕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 그리고 또 동시에 경제입니다. 내 자산과 현금 흐름, 각 나라의 물가, 세금, 의료, 환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발 뻗고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 여러분, 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이타심 vs 이기심 대신 막연한 낙관 vs 지혜로운 계산으로 스스로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렇게 적어 두셨으면 합니다. 나는 멍청한 이기심으로 살 것인가,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살 것인가. 멍청한 이기심은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다들 한국 가니까 나도 가지 뭐. 남들도 연금 300이면 산다는데 뭐 되겠지 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이기심은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숨만 쉬는 노후가 아니라 나답게 웃고 나답게 쓰고 나답게 나이 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숫자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원하는 삶의 진짜 가격을 견디겠다. 이 결심입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사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라서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계산서에서 도망칠 겁니까? 아니면 마주 볼 겁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직면하고 계산하고 설계하는 것. 그 용기가 바로 은퇴 후 잔혹한 현실을 피하고 당당한 노후로 가는 지혜로운 이기심의 시작입니다.